저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말하면 논란이 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 제가 세계 곳곳에서 강연하고 자문했던 모든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 하나가 단 1시간 만에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 문자가 한글이었습니다. 한글로 인해 평생의 연구 인생을 부정하게 된 한 언어학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글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나라 한글의 우수성을 담은 이 영상이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72살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럽연합 본부 건물이 보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리고 UN 교육 포럼에서 미국 교육부 자문회의에서 수십 년간 일했습니다. 난독증, 문맹, 언어장애. 제 평생의 주제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제 연구 인생을 부정하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975년 저는 런던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연구 주제는 문자 체계와 인지 발달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지도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자는 도구일 뿐이네. 중요한 건 어떻게 가르치느냐지. 저는 그 말을 철칙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넘게 교육 방법론만 연구했습니다. 더 나은 커리큘럼, 더 효과적인 교수법, 더 정교한 평가 시스템. 문자 그 자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자든 키릴 문자든 아랍 문자든 결국 같은 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기 쉬운 문자, 어려운 문자 같은 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 방식의 문제지 문자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논문에 썼습니다. 그 논문으로 저는 유럽 교육학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완전히 뿌리째 틀렸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특수교육기관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난독증 판정을 받은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실험을 참관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요청을 평생 받아왔습니다. 새로운 교육법이라는 게 등장할 때마다 전문가로서 제 의견을 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또 하나의 실험이겠거니 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혁신적 접근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런 표현은 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존 방법의 변형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는 순간 조금 이상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문자를요? 유럽 아이들에게요? 말이 안 됐습니다.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문자를 가르칩니까? 그들은 설명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리와 문자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라고. 한글은 발음 기호처럼 작동한다고. 음소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기호로 존재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다를 거라고. 하지만 호기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10월의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외곽의 낮은 벽돌 건물. 주변은 조용한 주택가였고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교실은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저는 노트와 펜을 꺼냈습니다. 관찰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문을 열자 6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8살에서 11살 사이. 모두 난독증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을 참관하실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은 무관심하게 저를 봤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을 봐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그 누구도 자기들을 고치지 못했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루카스라는 이름의 10살 남자아이였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전형적인 네덜란드 아이.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눈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글자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멍청하다고 믿게 된 아이들의 눈. 세상이 자기를 이상하게 본다는 걸 아는 아이들의 눈. 루카스는 책상 구석에 앉아서 창밖만 봤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루카스는 3학년이지만 글을 거의 읽지 못합니다. IQ는 정상 범위예요. 오히려 평균 이상이죠. 하지만 문자 인식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면서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똑똑한 아이가 글자 때문에 낙인 찍히는 이야기. 학교에서는 특수반 배치를 권유했습니다. 친구들은 루카스를 느린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세상에서 분류됐습니다. 배울 수 없는 아이.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사 1명과 네덜란드 보조교사 1명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국 교사의 이름은 김민지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글자를 배울 거예요. 이 글자는 한글이라고 해요. 칠판에 큰 글씨로 한글이라고 적혔습니다. 물론 아이들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기호일 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김민지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글자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글자를 못 배워요. 그건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김민지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글자가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글자가 어려웠다고요? 그건 잘못된 접근 아닙니까? 아이들의 문제를 문자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찰자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은 천천히 칠판에 기억을 썼습니다. 큰 글씨로 또박또박. 이 소리는 기억이에요. 그리고 발음했습니다. 기억.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기억. 잘했어요. 이건 기억 소리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항상 기억 소리만 내요. 다른 소리는 안 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이론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엔 아를 썼습니다. 기억 옆에 나란히. 이 소리는 아예요. 아.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아. 좋아요. 이것도 항상 아 소리만 내요. 그리고 김민지 선생님은 2개를 붙였습니다. 기억과 아를. 가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2개를 합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 맞아요. 가. 김민지 선생님은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음으로 한글을 읽었어요.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읽었다고요? 벌써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단순한 음과 결합. 특별할 것 없음. 알파벳 파닉스 방법과 유사. 하지만 제 펜은 곧 멈췄습니다. 그 다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선생님은 기억 아래 아 대신 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설명 없이 아이들을 봤습니다.
이건 뭘까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거? 맞아요.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읽었습니다. 스스로 조합했습니다. 기역과 어를 보고 거를 만들어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은 계속했습니다. 우를 붙였습니다. 구. 아이들은 이번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구.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신기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를 붙였습니다. 기. 기.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건 조금 다릅니다. 로마자 알파벳을 배울 때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A를 배우고 B를 배우고 C를 배우지만 그건 단순 암기입니다. 캣을 배우려면 캣이라는 단어를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C가 항상 키읔 소리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CT에서는 쌍시옷이 됩니다. A도 마찬가지입니다. 캣에서 A지만 케이크에서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규칙이 없으니까요. 아니, 규칙은 있지만 예외가 너무 많으니까요. 결합의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규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기역은 항상 기역이고 아는 항상 아고 그 둘을 합치면 항상 가가 된다는 걸. 예외가 없다는 걸. 그래서 다음 조합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김민지 선생님은 자음 3개, 모음 3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아, 어우. 자, 이제 여러분이 만들어 보세요. 이 조각들을 조합해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은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까, 꺼, 구. 나, 너, 누. 마, 뭐, 무.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만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무 만들었어요. 와, 정말 잘했어요. 다른 아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나요. 교실이 활기차졌습니다. 난독증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글자를 만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암기가 아닙니다. 조립입니다. 아이들은 문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들고 있었습니다.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그리고 그 과정이 즐거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이 명확했으니까요. 기억 플러스 하는 가. 이 공식은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이 루카스에게 물었습니다. 루카스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루카스, 내 이름을 한글로 써볼까? 루카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못해요. 왜 못해? 글자 못 써요. 저 바보예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은 루카스 옆에 앉았습니다. 루카스, 너는 바보가 아니야. 저 학교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학교가 틀렸어. 김민지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똑똑해. 다만 지금까지 배운 글자가 너한테 안 맞았던 거야. 루카스는 선생님을 봤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같이 해보자. 천천히. 김민지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LUKAS지.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리을 소리부터 찾아볼까? 어떤 게 리을 소리 같아? 루카스는 칠판을 봤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리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맞아. 완벽해. 루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은 유소리. 어떤 모음일까? 루카스는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으로 울을 가리켰다가 다시 거뒀습니다. 확신이 안 서요. 괜찮아. 내 느낌대로 해봐. 루카스는 다시 울을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정확해. 우는 유소리야. 그럼 루가 되는 거야. 한번 써볼래? 루카스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앞에 놓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리을을 썼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를 붙였습니다. 루. 루카스는 자기가 쓴 글자를 빤히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응. 한글로 쓴 내 이름의 시작이야. 제가 제 이름을 썼어요? 루카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루카스는 그 글자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그렸습니다. 리을의 곡선, 우회점.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교실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 루카스? 모르겠어요. 그냥. 루카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 썼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은 평생 교육 현장을 다녔지만 그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가 단 하나의 글자로 치유받는 순간, 저는 노트에 뭔가 적으려다가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기록할 게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수업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습니다. 루카스, 엠마, 소피, 노아, 리암, 조이. 6개의 이름이 종이 위에 놓였습니다.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정확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어 발음을 한글로 완벽히 옮기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소리와 기호의 관계를 이해했다는 것, 문자가 무섭지 않다는 걸 느꼈다는 것, 자기도 글자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김민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난독증 판정받은 겁니까? 네. 모두 공식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글자를 조립했습니다. 놀랍죠? 김민지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거든요. 왜 한글을 외국 아이들한테 가르치냐고. 한국어도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하지만 이건 언어 교육이 아니에요. 음소 인식 훈련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소 인식. 네. 난독증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소리를 쪼개지 못하는 겁니다. 캣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크, 에, 트로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철자를 배울 수가 없죠.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모든 소리가 이미 쪼개져 있어요. 가를 보면 기역과 아가 눈에 보이잖아요. 아이들은 그냥 보고 배웁니다. 소리가 어떻게 조합되는지를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난독증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음소 인식입니다. 소리를 쪼개고 조립하는 능력. 그런데 로마자는 그걸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자체가 음소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SH는 2글자지만 한 소리입니다. TION은 4글자지만 션 소리가 납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한글은 모든 음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옷은 시옷이고 히읗은 히읗입니다. 2개를 합치고 싶으면 샤처럼 새로운 조합을 만들면 됩니다. 모든 게 투명합니다. 숨겨진 게 없습니다.
저는 김민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글만 배우고 끝입니까? 아니요. 한글은 도구일 뿐이에요. 목표는 네덜란드어나 영어를 읽게 만드는 거예요. 한글로 음소 감각을 익히면 다른 문자로 전이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미 여러 사례가 있어요. 한글로 6개월 훈련받은 난독증 아이들이 모국어 읽기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게 뭐였습니까? 단순한 교육 기법입니까? 아니면 제가 놓친 무언가입니까? 문자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넘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로마자가 표기 체계라면 한글은 분석 도구였습니다. 소리를 보여주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키피디아부터 학술 논문까지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한글은 1443년에 만들어졌다는 것,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직접 창제했다는 것, 목적이 명확했다는 것,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문자,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 저는 그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15세기에 누군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는 배우기 쉬워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소리의 구조를 분석하고 기호 체계를 만들고 조합 원리를 단순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유럽에서는 이런 시도가 없었을까? 왜 로마자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없었을까? 물론 있었습니다. 영어 철자 개혁 운동 같은 것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쓰인 문자를 바꾸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문자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아이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3일 뒤 저는 다시 그 교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공식 참관이 아니라 제가 요청해서 간 겁니다. 더 보고 싶었습니다. 루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아이들은 어떤지. 교실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이들은 벌써 단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한글로 여러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 하늘, 바다, 사람. 물론 아이들은 그 뜻을 몰랐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소리는 정확히 읽었습니다. 나무, 하늘, 바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단 3일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은 글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칠판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 분필을 들고 직접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자기 이름 전체를 이번엔 떨림 없이 썼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엄마. 김민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루카스, 엄마가 뭔지 알아? 아니요. 근데 읽을 수는 있어요. 루카스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웃는 걸 처음 봤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루카스 어머니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김민지 선생님을 보자마자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루카스가 집에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네덜란드어를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글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를 쓸 수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3년 동안 루카스는 한 번도 글자를 쓰려 하지 않았어요. 학교 숙제도 자기 이름도요. 선생님이 이름을 쓰라고 하면 울었어요. 저는 못해요라고 하면서요. 어머니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루카스가 제 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저한테 줬어요. 어머니는 종이를 꺼내서 제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뭔지 물었더니 루카스가 그랬어요. 엄마라고요.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글자 쓸 수 있어.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처음으로 세상과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언어로, 문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자 설계와 학습 효율성 한글 사례 관찰 기록. 학술적인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을, 엄마를 적은 그 순간을, 아이들이 웃던 모습을. 이건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증언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게 뭐였습니까? 언어 교육, 문맹 퇴치, 난독증 치료. 그 모든 걸 문자와 무관하게 접근했습니다. 교육 방법론, 뇌과학, 심리학.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교사를 훈련하고 자료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자 자체의 구조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당연한 전제였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이건 그냥 다른 알파벳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로마자는 소리를 표시합니다. 어라는 기호가 A 소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왜 어가 A인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냥 약속입니다. 어는 A다.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를 또 외워야 합니다. 어는 때로 애가 되고 아가 되고 어가 됩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아니, 규칙은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암기합니다. 단어를 단어로 외웁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소리를 구조화합니다. 기억이 기억 소리를 내는 이유는 자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기호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혀를 사용하는 소리, 입술을 쓰는 소리. 모두 다른 모양입니다.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오, 우는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을 반영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발음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 언어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발표 순서는 아니었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봤습니다. 동료 교수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난독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를 활용한 음소 인식 훈련입니다. 한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이요? 그거 한국 문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유럽 아이들한테 왜 한글을 가르칩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소 구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로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1시간 안에 기본 음소 결합을 스스로 수행했습니다. 난독증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요? 네. 공식 진단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건 불가능한데요. 옥스퍼드의 한 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독증은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1시간 만에 극복될 수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봤습니다. 표본이 작았겠죠.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6명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한 아이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루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간 글자를 쓰지 못했던 아이가 1시간 만에 자기 이름을 쓴 이야기를, 그리고 엄마를 적어서 어머니에게 준 이야기를. 방 안이 어색해졌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건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과학적 근거로는 부족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자 자체의 구조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교육 방법론만이 아니라 문자 설계의 효율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문자는 다 비슷합니다. 다른 교수가 말했습니다. 알파벳이든 음절 문자든 표음 문자든 결국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한글은 완전한 표음 문자입니다. 하나의 음소가 하나의 기호입니다. 로마자도 표음 문자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영어에서 OUGH는 최소 8가지 발음이 납니다. 스루, 도, 소트, 러프, 카프, 히컴. 그게 진정한 표음 문자입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글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기억은 항상 기억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학습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자를 버리고 한글을 쓰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현실적이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난독증 치료나 음소 인식 훈련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세미나 의장이 말했습니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숫자를 원합니다. 데이터를, 논문을, 이중 맹검 실험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옳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발전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숫자 너머를 봐야 합니다.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진실도 있습니다. 한 아이의 눈물, 한 어머니의 안도. 그런 것들은 P-밸류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교육은 통계가 아니라 얼굴이라는 걸 다시 배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젊은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아까 발표 흥미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죠? 제 조카가 난독증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요.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요. 젊은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카는 자기가 바보라고 믿었어요. 8살 아이가요. 학교 가기 싫어하고 친구들 만나기 싫어하고 결국 심리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시간이 걸렸지만 네. 지금은 대학생이 됐어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조카가 그 고통을 덜 겪을 수 있었을까 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학계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요. 젊은 교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제발요. 어딘가에 저희 조카 같은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한글에 대한 연구, 음소 문자 체계, 한국의 문맹률. 생각보다 자료가 많았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였습니다. 유네스코 통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난독증 비율도 서구권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영어권이 10에서 15%인데 비해 한국은 3에서 5% 수준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의 구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속도였습니다. 평균적으로 서너 달이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습니다. 영어권이 2년 걸리는 것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물론 언어 자체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구조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문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교육 관련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의 학습 곡선을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습득됐습니다. 심지어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논문을 프린트해서 책상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봤습니다. 제가 놓친 게 뭐였는지 생각하면서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교육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문맹 퇴치와 교육 평등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각국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국 교육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박준호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서너 달이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서너 달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빠른 아이들은 두어 달이면 됩니다. 영어는 보통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아, 그래요? 한글은 쉬워서 그런가 봅니다. 박준호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2년이 걸립니다.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지기까지 2년. 그것도 정상 발달 아이들 기준입니다. 난독증이 있으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어떤 아이들은 평생 완전히 배우지 못합니다. 그럼 난독증은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일반 사람들은 살면서 아예 보기가 어려울 정도니까요. 왜 그럴까요? 박준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한글이 배우기 쉬워서 그런 것 아닐까요? 음소와 기호가 1:1 대응하니까요. 아이들이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요. 너무 단순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문자가 쉬우면 아이들이 덜 좌절합니다. 덜 좌절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배웁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저는 70년 가까이 살면서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연구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평생을 잘못된 전제 위에서 연구했다고.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이 문자는 이렇게 다른가? 그 질문을 안고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문자는 다른가? 왜 아이들은 이 글자 앞에서 달라지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다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2020년 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멈춰 있던 시기였지만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었습니다. 언어치료센터. 선천적 언어장애 아동들을 치료하는 곳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케이스입니까? 6살 여자아이인데요. 말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뇌 손상은 없습니다. 청력도 정상이고요. 하지만 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의사는 설명을 이었습니다. 3년간 언어 치료를 받았지만 진전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은 이미 포기 상태고요. 아이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합니다.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에마였습니다. 갈색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아이. 하지만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에마, 선생님이 오셨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에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만 봤습니다. 어떤 치료를 해왔습니까?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표준 언어 치료 프로토콜입니다. 입모양 훈련, 호흡 연습, 소리 모방. 하지만 아이가 따라하질 않아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인 것 같기도 하고.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니까 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에마를 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벽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글 교육법을 써볼 수 있을까요? 한글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암스테르담에서 본 방법입니다. 시도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나빠질 것도 없으니까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언어치료사가 왔습니다. 이름은 정수진이었습니다. 40 초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마를 처음 봤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에마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30분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관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독일 의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뭘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그때 정수진 씨가 작은 거울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거울이었습니다. 에마 앞에 놓았습니다. 에마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정수진 씨는 말했습니다. 에마, 거울 좀 볼래? 에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이 보여? 에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선생님 입도 볼래? 정수진 씨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아! 소리를 냈습니다. 에마는 그걸 봤습니다. 거울 속 입 모양을. 이 소리 낼 때 입이 이렇게 벌어져. 정수진 씨는 다시 했습니다. 아! 에마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에마도 해볼래? 거울 보면서. 에마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알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 봐. 이게 아소리야. 입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 에마는 그림을 봤습니다. 아의 모양을. 세로선 하나, 오른쪽에 짧은 가로선. 단순했습니다. 거울 보면서 입 벌려볼래? 에마는 거울을 봤습니다. 자기 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 모양은 만들어졌습니다. 와, 잘했어. 정수진 씨는 박수를 쳤습니다. 에마가 아 모양 만들었어. 에마는 거울 속 자기 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 그림을 봤습니다. 비슷했습니다.
자기 입 모양과 그림이. 이번엔 소리도 내볼까? 에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안 해도 돼. 모양만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거야. 정수진 씨는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어였습니다. 이건 어소리야. 입이 조금 다르게 벌어져. 거울을 다시 들었습니다. 자기 입을 보여줬습니다. 입 모양이 아와 달랐습니다. 조금 더 좁았습니다. 에마는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봤습니다. 세로선이 왼쪽에 있었습니다. 아와 반대였습니다. 입 모양이 반대쪽이지? 정수진 씨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반대야. 에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관찰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마가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소리와 입 모양과 기호를. 독일 의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그림들이 입 모양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글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의 모양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놀랍군요.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진 씨는 이제 미음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무소리야. 입술을 닫았다가 여는 소리. 거울에 자기 입술을 비췄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열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미음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네모난 모양. 입술이 닫혀 있는 거 봐. 그래서 네모야. 에마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기 입술을 봤습니다. 천천히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정수진 씨는 기다렸습니다. 에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미음. 아주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에마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소리를 냈습니다. 에마. 정수진 씨는 에마를 안았습니다. 해냈어. 소리냈어. 에마는 자기 입을 만졌습니다. 소리가 나온 입술을. 그리고 울었습니다. 관찰실 문이 열렸습니다. 에마 어머니가 뛰어들어갔습니다. 에마. 어머니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소리냈어, 엄마. 에마가 소리냈어. 저는 그 순간 제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록할 게 없었습니다. 이건 의학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의 지도였습니다. 입의 모양, 혀의 위치, 공기의 흐름. 모든 게 기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설명 없이도, 이론 없이도, 그냥 거울과 그림만으로. 독일 의사는 저를 봤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방금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언어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에마입니다. 저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에마는 그 후 3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글 기호를 이용한 음성 훈련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하나씩 배웠습니다. 각각의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입술의 위치, 혀의 모양, 숨의 세기, 모든 걸 기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합했습니다. 미음 플러스 아는 마, 미음 플러스 어는 뭐. 에마는 독일어를 배우고 있었지만 한글로 연습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소리 구조를 더 명확하게 보여줬으니까요. 3달 후 에마는 짧은 문장을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독일어로요. 마마 이히 리베 디히.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6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왜 특별한지.
단순히 과학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거울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AI 연구소에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저희 프로젝트 좀 봐주시겠습니까? 프로젝트 리더는 마크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다국어 음성 인식 AI입니다. 근데 한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무엇을요? 한글이. 너무 정확해요. 마크는 스크린을 켰습니다. 보세요. 이게 각 언어별 음성 인식 정확도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영어 92.3%, 중국어 89.7%, 일본어 91.2%, 그리고 한국어 98.1%.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테스트했는데 똑같았어요.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저희 질문입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음소가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요. AI가 패턴을 학습하기 쉽죠. 영어는 같은 철자가 다른 소리를 내잖아요. AI도 헷갈려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기계가 더 빨리 배웁니다.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인간을 위해 만든 문자가 기계도 더 쉽게 이해하다니. 마크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문자 입력 속도 비교입니다. 스마트폰 키보드 타이핑 속도요. 영어 평균 분당 38단어. 중국어 평균 분당 29단어. 한국어 평균 분당 42단어. 한국어가 가장 빠릅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효율적이에요. 영어는 철자를 하나하나 쳐야 하지만 한글은 블록 단위로 조립하니까요. 또 다른 연구원이 추가했습니다. 오타율도 낮아요. 한글 오타율 2.3%, 영어 오타율 7.8%. 왜냐하면 자모 조합 규칙이 명확하니까요. 잘못 조합하면 아예 글자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바로 알아챕니다. 저는 연구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언어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우수성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효율을 다루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이렇게 설계된 이유가 뭡니까? 의도적입니까? 아니면 우연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의도적입니다. 15세기에 한 왕이 만들었습니다. 목적이 명확했어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기 쉽게, 쓰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설계했습니다. 놀랍네요.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지금 우리가 UX 디자인에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사용자 중심 설계. 한글은 600년 전에 이미 그걸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뭔가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사용자를 먼저 생각하는, 효율을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철학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교수님, 저희가 한글 기반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언어 학습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글의 음소 체계를 기본 틀로 쓰는 거죠.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한글은 도구입니다. 다른 언어를 지배하려는 게 아니에요.
돕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호텔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금문교가 보였습니다. 붉은 다리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계가 먼저 이해한 문자. 엔지니어들이 감탄한 설계. 600년 전 한 사람의 선택이 21세기 실리콘밸리에서 재발견되다니. 역사는 참 이상합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에 있었습니다. 교육정책회의였습니다. 주제는 유럽의 문맹 퇴치 전략이었습니다. 각국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저는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문맹률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7%, 독일 6.2%, 이탈리아 8.1%. 모두 고민이 같았습니다. 이민자 2세대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모국어를 쓰고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배우니까요. 두 언어 모두 완전히 익히지 못합니다. 독일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난독증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어떤 해결책을 시도했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교사 연수, 교재 개발, 특수 프로그램. 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수님. 한글을 도입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글이요? 프랑스 대표가 되물었습니다. 네. 음소 인식 훈련 도구로요. 저는 암스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루카스 이야기를, 에마 이야기를,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학습 속도, 정확도, 유지율.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교사 훈련 기간은요? 커리큘럼에 어떻게 통합합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하나씩 답했습니다. 6주 교사 연수면 충분합니다. 교재는 이미 개발돼 있습니다. 주 2회 1시간씩이면 됩니다. 기존 언어 교육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네덜란드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왜요? 암스테르담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요. 그게 저희 아이들 이야기잖아요. 그 아이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루카스는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성적이 중위권입니다. 평범한 아이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네덜란드 대표는 웃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특수학교로 갈 뻔했던 아이예요. 이제는 평범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함.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 언어 다양성 보존 회의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159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회의장은 거대했습니다. 둥근 천장, 각국 국기, 동시통역 부스. 저는 관찰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썼습니다. 영어 채널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소멸 위기 언어 보존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표가 발표했습니다. 우리 부족 언어는 문자가 없습니다. 말로만 전해집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부족어를 잊어갑니다. 20년 후면 사라질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됐습니다. 남미, 동남아, 태평양 섬나라. 모두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문자가 없는 언어.
기록할 수 없는 언어. 그래서 사라지는 언어. 그때 한국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어떤 언어의 소리든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로 자기 언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한글로 교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한글은 소유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공유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한글로 적어도 그건 여전히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다만 사라지지 않을 뿐이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케냐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언어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글을 배우시면 됩니다. 하루면 기본을 익힐 수 있습니다. 하루요? 네. 한글은 쉽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159개국이 듣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모두 한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언어가 아니라, 강요된 문자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도구로서. 회의가 끝난 후 투표가 있었습니다. 한글 기반 소멸 위기 언어 기록 프로젝트 승인 여부. 결과는 찬성 142개국, 반대 8개국, 기권 9개국, 통과됐습니다. UN 공식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보다 무거운 침묵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한글이 특별하다는 걸, 한글이 필요하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맨해튼 호텔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천루가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썼습니다. 은퇴한 스티븐 교수님께. 교수님,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봤습니다. 유엔이 한글을 공식 언어 보존 도구로 채택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평생 연구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문자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자는 사람을 가두고 어떤 문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한글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제 압니다. 한글은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왜 특별한가? 과학적이어서? 효율적이어서? 아닙니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다른 언어를 대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돕습니다. 기록하게 해줍니다. 보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사랑받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세종대왕 탄신 기념 학술 포럼. 저는 발표자로 섰습니다. 제목은 문자 설계와 인류 평등이었습니다. 청중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70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문자는 다 똑같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글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루카스, 에마, 실리콘밸리, UN. 숫자가 아니라 얼굴을 말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순간을 말했습니다. 한글은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문자는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문자는 선물이라는 것을. 세종대왕은 글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쉽게 배울까? 어떻게 하면 누구나 기록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서 한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글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사람을 위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는지, 제 자존심, 제 이론, 제 평생.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봤으니까요. 행사가 끝나고 저는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상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왕의 얼굴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생각했을까? 왕좌에 앉아서 백성을 내려다보며 저들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 하나로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이 반대했습니다. 백성은 배울 필요 없습니다. 한자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밀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으니까요. 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쉬운 문자를,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저는 동상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한 인간에 대한. 지금 저는 다시 브뤼셀에 있습니다. 은퇴한 지 2년이 됐습니다. 더 이상 학회에 가지 않습니다. 논문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메일을 받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교수님, 저희 학교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답장을 씁니다. 감사할 건 저 아닙니다. 600년 전 한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창밖으로 유럽연합 건물이 보입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며 생각합니다. 유럽은 수십 개 언어를 씁니다. 서로 다른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때로 소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유럽입니다. 다양성이 힘입니다. 한글은 그 다양성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킵니다. 각자의 언어를 기록하게 해주니까요. 사라지지 않게 해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이 문자가 왜 남았는지.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조용히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다시 불리고 있는지. 세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문자를, 공평한 문자를, 사람을 위한 문자를. 저는 곧 73이 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10년을 진실을 위해 썼습니다. 제 이론을 부정하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최고의 업적입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게 학자의 마지막 의무니까요. 이 기록을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정말 옳습니까? 혹시 당연하게 여기는 것 중에 다시 봐야 할 게 있진 않습니까? 저는 70년을 살아서야 봤습니다. 여러분은 더 일찍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글은 한국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것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저는 내일도 이 창가에 앉아 있을 겁니다. 유럽연합 건물을 보며. 그리고 생각할 겁니다.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한 글자 한 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